밤마다 외출, 금속 소리, 봉투 더미. 며느리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경찰 부르자! 도둑 잡았어! 어머니도 부두에서 봉투 하나 받으셨죠? 그때 편지 한 장만 더 있었으면. 영도 언덕마을은 늘 바람의 길목이었습니다. 부산항대교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이곳에서 윤말자는 68년을 살았지요. 그중 마지막 20해는 혼자였습니다. 바다가 남편을 삼킨 뒤로는요. 오늘도 그녀는 반찬통 2개를 들고 가파른 골목을 올랐습니다. 멸치볶음과 미역국. 아들 집에 갈 때마다 꼭 챙기는 것들이었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요리를 잘했지만 말자의 손맛을 따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말자는 그렇게 믿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지연이가 서둘러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또 나갔다 왔구나. 말자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지연이는 밤마다 어디론가 나갔어요. 새벽 2, 3시쯤 돌아오는 발소리를 말자는 여러 번 들었지요. 아들 민수는 야근이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부엌에 놓고 갈게요. 민수는 아직 안 들어왔지요? 네, 오늘도 늦는데요. 지연이는 거실로 들어가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자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위에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라면 냄비가 그대로였습니다. 평소 깔끔한 지연이답지 않았지요. 말자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가스레인지를 닫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석에서 검은색 방수 파우치가 나왔습니다. 묵직했어요. 겉면에는 흰색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우편 취급주의. 이상한 문구였습니다. 말자는 파우치를 들어 올렸어요. 안에서 차가운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철컥. 열쇠 소리 같았지요. 지퍼를 살짝 열어보니 낡은 열쇠 뭉치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우편 봉투가 수십 개 겹쳐져 있었어요. 어떤 봉투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지연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뭐니? 제 거예요. 곧 가져갈 거였어요. 지연이는 파우치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말자는 며느리의 당황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지만 지연이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우편 봉투가 왜 이렇게 많니? 열쇠는 또 뭐고? 그냥 일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지연이는 파우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숨기려는 게 분명했어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지연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우편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말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들 월급이 적지 않은데 생활비를 달라니요. 게다가 우편 요금이라니. 요즘 누가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낸단 말입니까? 민수는 알고 있니?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지연이는 파우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퍽 무거웠어요. 말자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서 생각에 잠겼지요. 밤마다 외출, 검은 가방, 열쇠 뭉치, 우편 봉투 더미, 그리고 돈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요즘 빈집을 노리는 도둑들이 우편함을 먼저 확인한다고. 편지나 고지서로 집주인이 언제 비우는지 알아낸다고 했지요. 그리고 열쇠는
혹시 다른 집 열쇠가 아닐까요? 아니야,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남편을 잃은 뒤로 말자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도 이상한 낌새가 있었거든요. 출항 전날 밤 남편이 낡은 열쇠를 만지작거리던 모습, 그 열쇠가 무엇이었는지 끝내 알 수 없었지요. 바다에서 돌아온 건 검은 비닐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유품이라고 건네받은 그 봉투 안에는 녹슨 시계와 지갑, 그리고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열쇠는 어디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알기 전에, 동네에 소문이 나기 전에. 거실로 나오니 지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말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결심했지요. 오늘 밤부터 지연이를 따라가 볼 거예요. 확인보다 행동이 앞서는 건 말자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할 때도 그랬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랬어요. 망설이다가는 기회를 놓친다고 늘 그렇게 살아왔지요. 골목을 내려오는 말자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영도대교 너머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지요. 말자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바람막이를 꺼냈어요. 20해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옷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검은색이 제격이니까요. 창밖으로 아들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지연이는 오늘도 나갈 것입니다. 말자는 확신했지요. 그리고 이번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 검은 파우치 속에 든 비밀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말자는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화투를 치던 노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요새 밤에 검은 가방 들고 다니는 여자 봤지? 아, 공동 우체통에서 뭘 챙겨가더라고. 빈집 우편털이 아니겠어?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던데. 말자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검은 가방이라니. 어제 본 파우치가 떠올랐지요. 그 여자 얼굴 봤어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깜깜해서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젊은 여자 같던데. 경로당을 나온 말자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공동 우체통 근처 CCTV를 확인해 봤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요.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그날 밤 말자는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역시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파우치보다 컸어요. 말자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지연이는 공동 우체통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지만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남포동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고서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중고서점이었지요. 아, 왔구나. 기다렸어. 나이 든 주인장이 지연이를 반겼습니다. 말자는 가게 밖 그늘에 숨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오늘도 일기장 있어요? 그럼. 이번엔 좋은 걸로 준비했지. 주인장이 낡은 일기장 몇 권을 꺼냈습니다. 지연이는 하나씩 펼쳐보며 고심했어요. 빛바랜 종이에는 누군가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얼마예요? 10,000원이면 돼. 지연이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말자는 의아했어요. 남의 일기장을 왜 사는 걸까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주차장을 지나 별관으로 들어갔어요.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진작 끝났는데도 경비원은 지연이를 그냥 통과시켰지요. 자주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자는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지요. 지연이는 맨 끝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지연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삼각대와 작은 조명, 그리고 라벨 프린터였지요. 침대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여위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지연이가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남기실 건가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손자한테 미안하다고, 사업 때문에 바빠서 놀아주지 못했다고.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지연이는 가끔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이끌어냈지요. 학교 졸업식 못 가서 정말 미안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녹화가 끝나자 지연이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방금 찍은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사진을 삽입하고 자막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산 일기장을 펼쳤지요. 거기서 몇 장을 찢어 카메라 앞에 놓고 다시 촬영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손자분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유가족께 전할 말을 정리해 드릴게요. 약속 지킬게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뭐란 말입니까? 왜 밤에 몰래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열쇠들은 뭐고 우편 봉투는 왜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지연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서둘러 복도 끝으로 숨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 완성본 보여드릴게요. 지연이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범죄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 같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어요. 병동을 나온 말자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28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바다로 떠나던 마지막 밤. 그때도 남편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새벽에 몰래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지요. 돌아와서는 곧 다 잘 될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부두에서 받은 검은 봉투. 그 안에는 유품 몇 개와 짧은 메모만 있었습니다. 사고로 사망이라는 차가운 문장뿐이었지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없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말자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모든 게 미완성인 채로 끝나버린 기분이었지요. 말자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이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며느리 밤마다 뭐 하는 거니? 라고 대놓고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말할까 했지만 그것도 망설여졌어요. 확실하지 않은 일로 가정에 균열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요. 병원을 나서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파우치, 열쇠, 우편 봉투, 일기장, 그리고 병원에서 본 영상 촬영.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집 앞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막 현관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지요.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이른 아침에 어디 다녀오세요? 아, 그냥. 못 자서 산책 좀 했어. 지연이가 말자를 빤히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지연이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출근할게요. 지연이가 서둘러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말자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내일은 꼭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말한 CCTV. 정말 지연이가 공동우체통에서 뭔가를 가져간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지연이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게시판 앞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말자도 다가갔지요. 게시판에 A사 용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난주의라는 제목 아래 흐릿한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검은 가방을 든 여성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자는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공동우체통에서 남의 우편물을 가져간다는데요. 어제 관리소장이 CCTV 확인했대요. 경찰 부르자고 했더니 좀 더 지켜보자네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집도 고지서가 안 왔다 했는데 빈집 털이하는 사람 아닐까요? 젊은 여자라던데 이 동네 사는 사람인가? 말자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겠지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연이가 내렸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게시판 앞 사람들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관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최지연 씨 맞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도둑을 잡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합세했어요. 경찰 부릅시다. 우편물 절도는 범죄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망설였습니다. 병원에서 본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열쇠며 우편 봉투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지요. 잠깐만요. 말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제가 이 집 시어머니입니다. 안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밖에서 기다렸지요. 문이 닫히자 말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있니? 지연이가 말자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아시는군요. 따라오신 거죠?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우치 좀 보자.
지연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검은 파우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야광 스티커가 붙은 열쇠들이 있었습니다. 우표책과 라벨지, 봉투 묶음도 보였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관리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지연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후에 도착하는 편지를 대신 보내요. 유가족동에 받고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소장이 되물었어요. 사후 편지요? 호스피스 병동 환자분들이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제가 우편 발송을 대행합니다. 지연이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병원 관계자 확인서와 유가족 동의서가 빼곡했어요. 열쇠는요? 유품 정리하다 나오는 주인 모를 열쇠들이에요. 혹시 찾는 분이 계실까 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야광 스티커는 구분하려고 붙인 거고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진짜였어요. 병원 직인도 찍혀 있었고 담당자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그럼 공동 우체통은 제가 대신 붙이는 편지들이 잘 전달됐는지 가끔 확인해요. 반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절대 남의 우편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왜 밤에만 다니니?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환자분들이 더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조용하거든요. 지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병원에서 찍은 할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편지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때로는 돌아가시고 한 달, 두 달 뒤에 도착하도록 예약 발송도 해요. 생일이나 기일에 맞춰서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3년 됐어요. 왜 숨기셨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후원받았는데 끊겼어요. 지금은 제 돈으로 해요. 우편 요금이 많이 들어서 부끄러웠어요. 말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생활비를 달라던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감당하고 있었구나. 문득 지연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리소장에게 말했어요. 밖에 있는 분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오해예요. 관리소장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가 파우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아니야. 말자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안한 건 오히려 자신이었어요. 의심하고 따라다니고 도둑으로 몰릴 뻔한 상황을 방관했으니까요. 관리소장이 돌아왔습니다. 설명 들으니 다들 이해하시네요. 게시판 글도 떼었습니다. 지연이가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도와야지요. 좋은 일 하시는데. 사무실을 나오니 주민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수고 많으세요. 우리 남편도 작년에 그때 편지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골목으로 나온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도대교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지요. 어머니, 지연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사실 이 일을 시작한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말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받은 건 차가운 통지서뿐이었잖아요. 그때 편지 한 장만 더 있었으면 덜 막막했을 거란 생각을 늘 했어요.
말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차가운 봉투. 20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슴 한편을 짓누르는 무게였지요. 그래서 시작한 거니? 네. 누구도 그런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오늘은 춥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말자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하자. 네. 나도 도울게. 우편 요금이든 뭐든. 지연이가 말자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울지 마. 며느리가 무슨 울보니. 말자가 지연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의심의 무게가 사라지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할 일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내일부터는 지연이와 함께 병원에 갈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말을 전하는 일.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그 바다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지연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출근했어요. 둘만 남은 거실에서 지연이가 파우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지연이가 열쇠 뭉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낡은 자물쇠 열쇠, 현관 열쇠, 금고 열쇠. 모두 주인을 잃은 것들이었어요. 유품 정리하다 나오는 열쇠들이에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것들. 가족들도 모르죠. 그래도 버리기는 아까워하세요. 말자가 열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하니? 관리실이랑 협조해서 주인 찾아드려요. 창고나 우편함 열쇠인 경우가 많거든요. 못 찾으면 제가 보관해요. 언젠가는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철컥거리는 금속 소리가 났구나. 말자는 이해했습니다. 우편 봉투는 편지 보낼 때 써요.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남기는 메시지를 정리해서 유가족께 보내드려요. 지연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 하나를 열었어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지요. 3년 동안 347분을 도왔어요. 영상 메시지, 손편지, 음성 녹음. 형태는 다양해요. 화면에 한 할머니의 사진이 떴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분은 손녀 결혼식 영상을 남기셨어요.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전달되도록 했죠. 손녀가 결혼하는 날 받았대요. 말자가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우편 요금은 내가 다 내니? 처음엔 병원에서 후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끊겼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연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요. 등기 우편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를 달라고 했구나. 말자는 미안했습니다. 민수는 알아? 아니요. 걱정할까 봐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지연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확인서와 유가족 동의서였어요. 모든 건 합법적으로 해요. 유가족 동의 없이는 절대 안 해요. 말자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발송 일자, 수령 확인, 감사 인사까지 기록되어 있었지요. 왜 우리 집 싱크대 아래 뒀니? 고인의 물건은 집에 들이지 않아요. 기운이 무거워서요. 도구랑 연습용 봉투만 잠깐 보관했어요. 곧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말자를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응? 사실 이 일을 시작한 건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어요. 말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부두에서 봉투 하나 받으셨죠?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말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검은 봉투, 20해가 지났는데도 선명했어요. 시계, 지갑, 열쇠, 그게 다였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편지 한 장만 더 있었으면 덜 막막했을 거란 생각을 늘 해요.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 그게 뭐였을까요? 말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질문을 20해 동안 스스로에게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누구도 그런 빈자리를 느끼지 않길 바라면서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병원에서 본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세요. 손자한테 못다 한 말이 많대요. 영상은 어떻게 만드니? 생전 모습을 찍고 메시지를 녹음하고 사진이랑 편지를 스캔해요. 그걸 편집해서 USB에 담아 보내드려요. 편지도 함께요. 지연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일 보낼 거예요. 6개월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아내 생신에 맞춰 도착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어요. 이런 편지가 도착하면 받는 사람은 어떨까? 말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엄마 편지 받고 처음으로 울지 않고 웃었어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오늘은 덜 춥게 합니다. 말자가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일. 혼자 하기 힘들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아니야. 나도 도울게. 지연이가 놀란 눈으로 말자를 봤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래. 우편 요금도 반씩 내고 병원도 같이 가고. 하지만 나도 그 빈자리를 아니까. 20해 동안 채우지 못한 빈자리.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수한테도 말하자. 숨길 일이 아니야. 자랑스러운 일이지.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날 저녁 말자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수는 놀랐지만 곧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왜 혼자 고생했어? 말하지 그랬어. 미안해요. 미안하긴. 자랑스러워. 가족 셋이 둘러앉아 프로젝트를 정리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에도 알려서 도움받기로 했지요.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야겠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우편은 어때요? 지연이가 제안했지만 말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이 아니야. 시작이지. 잠시 생각하던 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골목의 마지막 우편. 어때? 골목이요?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골목, 이 동네가 함께 하는 거야. 지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골목의 마지막 우편. 그날 밤 말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당신이 못다 한 말. 이제 내가 전할게. 다른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영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포근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 2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이유였습니다. 병동 담당자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관리소장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옆에서 서류를 펼쳤어요. 동의서와 수령증, 우체국 접수 영수증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네요.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였구나.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모두가 따라했습니다. 게시판에 도난주의 종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어요. 골목의 마지막 우편 마이너스 호스피스 환자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봉사 프로젝트입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 있었습니다. 도움 주실 분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경로당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우표 쌀 때 우리도 보태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지연이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자가 옆에서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경로당 기금으로 우표 공동 구매하면 어떨까요? 좋지. 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일주일 후 공동 우체통 옆에 작은 수거함이 설치됐습니다. 유가족 전용 수거함이라는 표시와 함께 절차가 적혀 있었어요.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병원 일은 이제 둘이 했습니다. 밤에는 말자가 조명을 잡았어요. 낮에는 지연이가 노인들에게 글씨 쓰는 걸 도왔지요. 할머니, 손녀한테 하고 싶은 말 천천히 하세요. 말자가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 손을 잡아줬습니다. 떨리는 손이 점점 안정됐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 살아라. 단순한 말들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못다 한 말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지연이가 특별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편지를 남기고 싶어요. 팔순 할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전해주세요. 녹화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말자를 받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말자가 지연이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어요. 좋으시겠네. 이런 며느리라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영도 바다가 잔잔했어요. 어머니, 응? 아버님 생각 많이 나시죠? 말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20회이 지났는데도 매일 나. 아버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랬겠지. 지연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를 위한 편지예요. 제가 대신 썼어요. 아버님이 하셨을 법한 말들로. 말자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읽어보세요. 혼자 계실 때. 그날 밤 말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사랑해. 늘 고마웠어.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거기서도 당신 생각뿐이야. 울지 마. 웃으면서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20회 만에 들은 남편의 말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말자는 싱크대 아래를 정리했습니다. 그 검은 파우치가 있던 자리였어요. 깨끗이 비우고 새 라벨을 붙였습니다. 우표 스티커 조명 옹기 보관함. 이제 이곳은 의심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석 달 후 비 온 뒤 맑은 날이었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의 미안하다가 오늘은 덜 춥게 합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또 하나의 이별이 완성된 것이었어요.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족 셋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은 몇 분이나 도왔어? 3분. 모두 가족한테 전할 말이 있으셨어. 대단하다, 우리 집 여자들. 민수가 엄마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아,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시 후원하고 싶다고. 정말? 네. 골목의 마지막 우편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래요. 말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후원받아도 우리는 계속할 거지? 당연하죠.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창밖으로 영도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포근했어요. 1년 후 골목의 마지막 우편 프로젝트는 부산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을 시작했어요. 말자와 지연이는 가끔 특강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말자와 지연이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오해해서요. 의심해서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도 웃었어요. 하지만 이해로 끝났어요. 지연이가 덧붙였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졌고요. 말자가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뭘? 의심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라오셨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말자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마지막 편지 전하는 일이요. 아니, 사랑을 붙여보내는 일이야. 지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보내듯이 우리는 사랑을 붙여서 보내는 거야. 이별을 덜 춥게 만드는 기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영웅 납시오. 무슨 영웅? 우리 동네 자랑이잖아요.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민수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했어요. 맛있겠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특별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일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요. 말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영도 바다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20해 전 남편을 삼킨 그 바다. 이제는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별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별을 덜 춥게 만들 수 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붙여보내면서 그것이 삶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찢고 마음은 봉하고 신뢰는 붙인다. 그렇게 우리는 이별과 함께 살아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새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